유로. 축구 이적 시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화폐 단위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바로 이 유로죠.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주요 리그들이 속한 유럽연합 국가 대부분이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고, 이 클럽들끼리의 이적 협상은 기본적으로 유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죠. 특히 이적료뿐 아니라 주급, 계약금, 인센티브 조항까지 세부적인 계약 조건들 역시 대부분 유로 단위로 측정됩니다. 웬만한 발표 자료들도 대체로 유로 기준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결국 유럽 축구의 돈 이야기는 유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파운드. 파운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사용되는 통화입니다. 공식 명칭은 영국 파운드 스털링, 표기는 GBP죠.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영국은 자국 통화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계약 협상부터 실제 지급까지 전부 파운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잉글랜드 클럽이 이적료를 제시하면 그 단위는 파운드고, 주급을 공개하면 그것도 파운드입니다. 1억 파운드 이적료, 주급 30만 파운드 같은 표현이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적히는 이유기도 하죠. 문제는 이 파운드라는 통화가 팬들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유로와 1000만 파운드는 숫자는 같지만 실제 금액은 파운드 쪽이 좀 더 큽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그 격차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수의 가격이 얼마인지 헷갈리게 되죠. 그래도 프리미어리그는 전세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오가는 리그이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눈이 쏠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로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원화, 즉 대한민국 원이죠. K리그 구단 간의 이적이나 국내 선수들의 계약, 혹은 해외 선수를 영입할 때도 국내 구단과의 거래라면 원화를 기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내 한정일 뿐입니다. 국제 이적 시장에서는 원화가 거의 쓰이지 않죠. 대부분 유로, 파운드, 달러 같은 기축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수백억 이적료라는 숫자도 결국엔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달러. 유럽 클럽들 간의 거래에서 달러가 1순위로 쓰이진 않습니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의 리그들은 보통 유로를 쓰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자국 통화인 파운드를 기준으로 하죠. 하지만 피파나 유에파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 자료나 에이전시들이 내부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금액들도 국가 간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달러 기준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메시를 필두로 수아레즈, 부스케츠 등 월클 선수들이 MLS를 이적 가는 경우도 꽤 많아졌기 때문에 달러도 축구판에서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적료는 선수를 다른 팀으로 데려오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구단 간 거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돈이고, 모든 협상의 출발점이자 계약의 핵심이죠. 이적료는 보통 선수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 선수가 B팀과 2년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C팀이 그 선수를 영입하려 한다면, C팀은 B팀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선수와의 계약 권리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금액이 바로 이적료죠. 실력이 뛰어나고 어린 선수일수록 계약 기간이 길수록 이적료는 더 비싸집니다. 반대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선수는 자유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적료가 낮아지거나 아예 없기도 하죠. 또한 요즘은 단순히 일시불로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분할 지급, 조건부 보너스, 재판매 시 수익 분배 같은 복잡한 조항들이 함께 얽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적료 1억 유로라고 해서 진짜로 1억 유로가 한 번에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추가금 조항. 이적료가 발표될 때 최대 얼마, 보너스 포함 최대 얼마, 이런 표현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추가금 조항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조건부로 붙는 돈이죠. 기본 이적료 외에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에 따라 추가로 지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전 경기 수가 30경기를 넘으면 플러스 200만 유로, 팀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시 플러스 500만 유로, 득점왕 달성 시 플러스 300만 유로 같은 식이죠. 추가금 조항은 매수 구단, 그러니까 선수를 영입하는 쪽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 기본 금액만 내면 되고, 잘했을 때만 보너스를 더 지불하는 구조이니까요. 반대로 파는 쪽은 이 선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장기적인 수익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유망주를 파는 경우에 당장은 싸게 넘기더라도 나중에 잘 되면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거죠. 에이전트 수수료. 이적 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돈, 바로 에이전트 수수료입니다. 선수 이적이 성사되면 선수 본인을 대신해 협상을 이끌었던 에이전트나 중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죠. 이 수수료는 단순히 중개 역할을 한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끌어낸 협상력, 그리고 선수 커리어에 대한 전략적 설계까지 포함된 전문가 비용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떨 땐 상상 이상으로 높은 금액이 책정되기도 하죠. 한때 미노 라이올라 같은 슈퍼 에이전트들이 수천만 유로의 수수료를 챙기며 논란이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럼 에이전트 수수료는 누가 낼까요? 기본적으로는 선수 측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영입 구단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선 에이전트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수료 조건도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조율되죠.
최근엔 피파가 에이전트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이 부분이 더 투명해질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고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임대 비용, 임대 이적은 말 그대로 선수를 빌려오는 방식입니다. 완전 이적처럼 선수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조건 아래 선수를 데려와 쓰는 형태죠.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돈이 바로 임대 비용 또는 임대료입니다. 임대 비용은 기본적으로 임대해가는 구단이 임대해주는 구단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선수는 그대로 원 소속팀 소유지만 사용권만 빌리는 데거로 돈을 내는 구조죠. 선수의 주급까지 임대구단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원 소속팀과 절반씩 나눠내기도 하고 심지어 임대 비용은 거의 없는데 주급만 전액 떠안는 식으로 협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임대 거래가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전략적인 자산 운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유망주를 다른 리그에 보내 경험을 쌓게 하거나 벤치 자원을 잠시 보내며 주급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도 쓰이죠. 또는 의무 이적 조항을 붙여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완전 이적이 되도록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급은 말 그대로 선수에게 일주일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럽 축구계에서는 대부분의 연봉이 주급 기준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선수의 몸값이나 위상을 가늠할 때도 자주 인용되죠. 예를 들어 한 선수가 주급 30만 파운드를 받는다고 하면 이는 연간 약 156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저는 연봉 3억이 인생 목표인데 부럽네요. 그런데 주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실제로 선수가 받는 돈에는 세후 금액, 즉 세금을 제하거나 실수령의 기준으로 보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전 금액으로 과장되어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급에는 기본급 외에도 출전 보너스, 승리 수당, 골 보너스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되거나 반대로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수 기본급만 주급으로 따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의 주급이 얼마라고 들었을 때 그 안에는 계약 구조, 인센티브 포함 여부, 세전 세후 기준 같은 복잡한 요소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인센티브는 선수의 활약이나 팀의 성적에 따라 선수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개념입니다. 기본 연봉이나 주급 외에 따로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재정적인 제약이 있는 팀들은 고정급여는 줄이고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계약을 맺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선수가 새로운 구단과 계약을 맺을 때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수의 사인 보너스라고도 불리며 선수의 능력과 시장 가치, 계약 기간, 경쟁 구단의 유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어 FA로 이적하는 선수에게는 이적료가 들지 않는 만큼 그만큼의 금액이 선수 개인에게 계약금으로 지불되기도 합니다. 이는 구단이 선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계약 유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단 한 번 지급되며 이후에는 연봉이나 인센티브 등의 정기적 보상이 따로 운영됩니다. 재계약 보너스, 계약금이 이적으로 올 때 주는 돈이라면 재계약 보너스는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주는 돈입니다. 이 보너스는 주로 중요 선수의 이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 빅클럽들은 핵심 선수가 계약 만료까지 1년에서 2년밖에 남지 않았을 경우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걸 막기 위해 미리 장기 재계약을 추진하는데 이때 적지 않은 금액의 재계약 보너스를 제시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선수 본인은 물론 에이전트도 일정 비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러리 캡, 유럽 축구에서 흔히 셀러리 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셀러리 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영상의 이해를 위해 저는 셀러리 캡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1군 선수들의 연봉 합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총 수입에서 선수단 구성과 관련 없는 비스포츠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냥 딱 정리하자면 급여 한도는 수입 빼기 지출, FFP랑 느낌이 비슷하죠. 급여 상한 제도는 라리가 회장 테바스가 2013년에 도입한 정책으로 구단이 수입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유도해 과도한 재정 적자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최대한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는데요. 사실 완전한 셀러리 캡과 달리 급여 상한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수단으로 기능하며 선수 연봉의 직접적인 상한선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 셀러리 캡은 라리가를 좀먹는다는 비판도 듣게 되었습니다. 해지 비용,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와 구단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상호해지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계약을 깨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팀에서 더 이상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고 구단도 그 선수의 주급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한다고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둘 다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면 계약을 미리 끝내는데 합의하게 됩니다. 이때 구단이 선수에게 위약금 성격의 상호해지 비용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선수가 일부 주급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조건이 조율되죠. NFS, 축구 이적 시장 기사나 SNS에서 가끔 이 표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NFS는 Not for Sale의 약자입니다. 이 표현은 공식 문서나 계약서에 등장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언론용 혹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구두 입장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죠. 핵심 전력, 팀의 미래로 분류되는 선수에게 붙는 이 NFS 딱지는 구단이 이적 협상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Not for Sale이라는 표현에도 유연함은 존재합니다. 명목상은 팔 생각이 없어 보여도 어마어마한 제안이 들어오면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죠. 예를 들어 1억 유로 이상의 천문학적 제안이 온다면 갑자기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NFS는 절대 불가침이라기보단 현 시점에서의 구단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숫자와 단어들 속에 숨어있는 축구의 또 다른 이야기, 오늘은 그중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오가는 돈, 알고 보면 꽤 복잡하지만 한 번쯤 정리해두면 다음 시즌은 더 재밌어집니다. 축구는 결국 돈으로도 보는 게임이니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댓글에서 제 목소리가 AI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